뉴스의 핵심 프레스룸 라이브. 오늘 첫 번째 라이브 픽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이요.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참 이해는 안 가지만요. 오늘을 기념일로 정해서 행사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 시마네현이라는 곳에서 하는 행사인데 언급하기는 조금 껄끄럽지만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합니다. 민지숙 기자, 네. 다케시마의 날 우리 좀 많이 들어보긴 했어요. 이 다케시마의 날이 어떤 날인지 약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본은 꾸준히 우리나라의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해 왔죠. 일본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바꿔 부르고 일명 다케시마의 날이라는 기념일까지 만들었는데 1905년도 오늘인 2월 22일 자신들이 독도를 이 시마네현으로 편입했다며 이를 기념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일본에서 우익단체들이 기념 행사도 진행한다고 하는데 대대적인 시위가 열릴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일본의 차관급 인사도 참석했다라고 합니다. 대대적인 시위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래서 그럴까요, 최영일 평론가님? 주일 일본 대사관에서 무슨 당부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당부가 내려졌습니다. 오늘이 일본은 원래는 고양이의 날입니다. 이런 날을 평화롭게 지키면 좋은데 이상한 날을 만들어서 아주 복잡하게 됐는데요. 네. 지난 20일에 이미 주일 우리 대사관에서는 공지문을 통해서 네. 자 22일 당일에 우익단체 회원 한 80여 명, 차량 한 30여 대가 도심에서 가두선전을 포함한 시위 활동을 벌일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 교민들이나 혹은 지금 여행하는 한국인들은요. 신변 안전에 최대한 유의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현지 경찰과 공조하고 있는데 어쨌든 만약 유사시 사태가 발생하면 경찰에 바로 신변보호 요청을 하고 대사관에도 알려달라 이런 공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와 오늘 21일과 22일에는요. 또 오사카의 총영사관에서도 네. 같은 내용의 공지가 날아왔는데 어제까지 일본에 있었던 이 김준일 에디터가 어제 그 문자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래 직접 문자 받으셨어요? 예, 뭐 가족 여행을 좀 갈 일이 있어서 네. 같이 일본에 있다가 어제 귀국을 했는데 문자가 이렇게 왔습니다. 2월 20일 수요일 도쿄 도심 우익단체 시위 예정,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한국 영사가 대사관에서 저한테 이제 왔으니까 일본에 입국한 사람들한테는 다 이제 발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긴장감이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 정부의 태도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본 정부 대변인이죠.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을 했는데 관방장관이라는 게 한국으로 따지면 국무총리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합친 정도. 그러니까 사실상 일본의 공식 입장이다. 이렇게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시마네현에서 기념일로 지정을 한 거는 현 단위의 기념일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다케시마를 기념일로 우리의 날이다 이렇게 지정하지 않았어요. 거기까지 가면 일본 정부에서도 선 넘는 거다라고 해서 한일 관계를 고려를 해서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은 네. 지금 이런 관방장관의 발언들 이런 것들은 한국을 굉장히 자극하는 발언이라고 할 수도 있고 특히 일본 우익 신문들 산케이라든지 이를테면 요미우리 이런 데에서는 왜 한국이 불법 점거를 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일본 정부가 좀 단호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을 계속 언론에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종건 평론가께서도 좀 이거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일본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일본이 노리는 게 바로 그런 점일지도 모른다. 뭐냐면 우리가 이미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본은 계속 이것을 분쟁 지역으로 끌어들여서 국제사법심판소에 제소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이 독도를 지배하고 있고 또 우리가 강제 관할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아무리 제소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심판에 이루어지지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감정적입니다. 사실상 이건 이 도발을 계속 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응전을 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논리적으로 뭐 이것이 우리 땅이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 자체가 사실상 뭔가 지는 느낌, 뭔가 우리가 뒤지는 느낌, 그리고 빼앗기는 느낌 이런 어떤 느낌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또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효적 지배를 갖고 있고 우리가 도발에 매번 응전을 하지 않더라도 그러나 이때만 되면 독도에
관심이 다시 살아난다? 이러지 말고 1년 365일 우리가 독도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계속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걸 계속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한국 사람이라면요, 열이면 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요, 민 기자? 그렇습니다. 역사 왜곡에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오늘 오전 종로의 일본 대사관 앞에서 규탄 집회가 있었고 멀리 울릉도에서도 비슷한 성격의 집회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역사학자 서경덕 교수도 일본 외무상에게 이 다케시마의 날을 철폐해달라며 직접 편지와 서한, 이 항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정부 차원의 대응도 있었습니다. 조금 전 외교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고위 관계자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들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공식 항의했습니다. 이번 라이브 픽에서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한마디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목숨 걸고 탈출, 바로 북한 얘기인데요. 최근에 북한 교도소 수감자들이 이 배고픔을 못 이겨서요, 이 교도소를 탈옥하는 일이 잦다고 합니다. 이 통계를 보니까 지난 2년 동안에 북한 이 수감자 중에 아사를 했거나 병사를 한 사람만 7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민 기자, 네. 지금 문제가 이 탈옥도 탈옥이지만 더 큰 문제가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배가 고파서 교도소까지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절도 강도 행각뿐만 아니라 살인까지 저지르고 있어서 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어허. 하는데요. 이 북한 당국은 이 집단 탈출이 일어난 교화소 주변에 몇 달 동안 야간 통행을 금지하고 있고, 불심 검문을 통해서 체포에 주력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 굶주림에 지쳐서 교도소를 탈옥하고 거기다가 흉악한 범죄까지 저지르고 상당히 좀 충격이 아닐 수 없는데, 이종걸 실장님, 네네. 지금 현재 북한 상황이 어떻길래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코로나로 인해서 국경을 봉쇄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식량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계속됩니다. 가뭄과 수해, 거기다가 부족한 어떤 비료, 이런 기본적인 농업 생산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늘 부족한데, 문제는 그 부족분을 늘 중국이라든지 또는 러시아라든지 이런 곡물을 이렇게 들여와서 충당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그것이 다 막혀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그나마 농민들에게 처분권을 줘서 이 자유시장에서 좀 팔게 했거든요. 이것을 지난 10월부터 아예 봉쇄를 했습니다. 핑계는 뭐냐면 그런 시장에서 너무 비싸게 판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정한 곳에서만 팔게 하자. 그리고 좀 싸게 하자. 그런데 사실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처분권을 빼앗아서 사실상 팔지 못하는 분량만큼을 국가에 헌납하게 만드는 아하.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식량을 국가가 확보하려는 어떤 목적이 더 컸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도리어 더 아사자가 더 많이 발생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이제 김재일 에디터한테 좀 여쭤보겠는데요. 계속 북한은 이렇게 자립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우리끼리 살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상황은 악화되는 거 아닌가요? 상황이 악화되겠죠. 다만 이제 이게 예전에 90년대 중반에 고난의 행군, 그때는 이제 아사자가 한 300만 명 정도 나온 걸로 추산되고 있는데, 그 정도 급인지 아니면은 이제 그거보다는 낮은 단계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지는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북한에서는 지금 정권이 이제 국경을 봉쇄할 정도로 이거를 조금 아직은 미온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우리 정부의 역할을 무엇을 할 것이냐가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식량을 지원한다든지 문호를 개방했을 때 그럼 그 돈으로 핵무기 만들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보수 측의 시각인데, 사실은 고난의 행군이 90년대 중반에 있을 때 핵무기가 그때 개발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반드시 그러면 이렇게 봉쇄하는 것만이 답이냐, 인도주의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게 좀 답이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정부 당국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통일부에서도 지금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깊어지는 때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최영일 평론가님, 지금 뭐 네. 통일부라든지 대통령실이라든지 우리 정부는 지금 북한의 이런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은 하고 있을까요? 이게 약간의 엇박자가 있어서 우려가 되는데요. 지난 15일로 거슬러 올라가면 국회 외통위에 출석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자, 이 고난의 행군 때처럼 아사자가 속출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이후 18일 이게 바로 북한이 ICBM을 쏜 토요일입니다. NSC 상임위원회가 끝난 후에 대통령실, NSC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좀 다른 얘기네요. 말이 달라졌죠. 그러자 이제 지난 20일에 통일부가 살짝 말을 바꿔서 일부 지역에서는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사실 종합하면 이런 거죠. 고난의 행군 때처럼은 아니지만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 정도로 봉합이 된 걸로 보이는데 18일에는 지금 ICBM을 쐈으니까 네. 북한 경제가 저렇게 심각해서 주민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 쏠 때냐 그렇죠. 이런 비난으로 이해는 돼요. 하지만 이게 주무부처인 통일부와 NSC 대통령실이 다른 시그널을 내면 이게 일관화, 일원화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은 더 명확하게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입장을 공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최영일 평론가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런 지적들 많이 합니다. 미사일 발사에 쓸 돈 다만 10분의 1이라도 식량 보급에 힘을 썼다면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까지 왔었을까라는 그런 의문도 좀 들긴 합니다. 자, 다음 라이브 픽. 이번에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겠습니까?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습니까? 권력을 남용하면 그 권력 남용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점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질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금 보신 영상 오늘 오전 국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오늘 상당히 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네. 저희가 영상도 봤고 지금 화면도 나오지만 발언이 상당히 좀 단어 사용이라든지 이런 게 좀 예.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소환, 위례 대장동 관련 소환 때부터 아예 대놓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에 대해서 지금 체포 동의안까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서 제출이 됐잖아요. 네. 이제 운명의 날은 다음 월요일인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당내에서 단합을 이루기 위해서 친전 자료 포함해서 20쪽짜리 이제 내용도 다 돌렸고요. 규탄 대회도 했고 그다음에 어제 의총에서는 직접 또 이 사안에 대한 설명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거센 말이 정권을 향해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깡패라는 굉장히 거친 표현이 등장했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국정농단 즈음에 네. 사실은 박근혜 정부에서 좌천됐던 윤석열 검사가 다시 이제 수사팀장으로 돌아오면서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죠. 보복하실 거냐? 이게 보복을 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이런 유명한 얘기를 당시 윤석열 검사가 했던 거죠. 그 표현을 지금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 사유화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적 제거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게 체포동의안 날아온 게 정적 제거를 위한 보복 아니냐. 그러니까 깡패다. 대통령 아니다라는 말을 지금 이제 뒤집어서 표현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또 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짜고 했던 것이라면 민간업자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줬지. 사실은 그들이 설득하려고 했지만 나는 그걸 막았던 거 아니냐 하는 취지의 입장을 강력하게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 발언의 속뜻은 이럴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민주수 기자 네. 어제 이제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었어요. 근데 비공개로 하면서 언론에 이제 다 공개되진 않았는데 여기서 이재명 대표 또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다 대변인 통해서 전달된 내용이긴 한데요. 이재명 대표 어제 이 검찰 수사가 계속되는 건 대선에서 패배한 자신의 업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나라 검찰 인력 5%나 동원이 돼서 없는 죄를 만들 줄은 몰랐다. 검찰 수사에 강력하게 비판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검사 70여 명이 동원돼 수백 번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내가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 구속영장엔 전혀 없었다. 이 검찰의 영장이 결국 이재명이 돈 받은 게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며 역공을 펼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종훈 실장님, 박홍근 원내대표가 어제 이제 의원총회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제가 적어왔는데 체포 동의안 제출이 부당하다는 점을 총의를 통해서 확인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네. 총의. 이 총의의
담고 있는 뜻은 뭘까요? 네, 모두 다 한 마음으로 이번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부당함을 뜻을 모았다. 그런 뜻이다. 그런 뜻들을 전부 다 함께했다가 총의라고 이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투표를 뭐 결의를 했다 하는데 사실상 제가 뭐 정치부에서 좀 오래 기자 생활도 하고 또 데스크도 했습니다만 이 양 그 말이 뜨거운 아이스크림 같아요. 제가 뜨거운 느끼기에는 뜨거운 아이스크림. 왜냐하면 총의를 모은 건 사실 당론과 거의 같은 뜻이잖아요. 네네. 총의를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이 사실 총의를 모으는 것으로 그렇게 이코를 해서 우리가 기사를 써왔습니다. 총의를 모아서 당론으로 결정한다. 이게 사실 앞뒤가 맞는 말인데 네. 총의를 모아서 자유투표를 한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당론은 정하지 않고 그냥 자율투표를 한다. 자유투표는 원래 뜻을 모을 필요가 없어요. 모두 다 각각의 헌법 기관이니까 모두 다 각자의 어떤 뜻에 따라서 투표를 하는 것이 자유투표인데 뜻을 한데 모으고 투표의 형식은 자유투표다. 이것이 사실 앞뒤가 좀 안 맞는 느낌이 들거든요. 김준희 에디터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니까 비명계 의원들이 제일 먼저 나서서 또 이 자기가 평소에 하던 얘기랑 정반대의 얘기로 이건 무효시켜야 됩니다라고 앞장섰더군요. 서른 의원의 입을 저는 굉장히 주목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오찬을 한 다음에 서른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결하고 나면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이게 어떤 행동을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 만남 이전부터 정치권에 떠돌았던 얘기가 이게 당에 너무 부담이 되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명예를 세워주고 그런 다음에 자진 사퇴를 하거나 이러면서 당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을 소위 말해서 친문계하고 얘기를 나누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뭐 재판도 있고 하니까요. 예, 재판도 있고 이게 왜냐하면 또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또 날아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를 네. 들면 쌍방울 대북송금 특검이라든지 뭐 백현동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이번에는 부결을 좀 힘을 모으는 그런 모양새고 그 다음에 생각하자. 민주당 의원들 제가 좀 여쭤보니까 다음은 다음이다. 일단은 부결시키고 보자. 이런 게 좀 아하.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요. 또 관심을 받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요.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네. 지금 저희가 영상으로 본 게 지난번에 이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에 이제 했던 맞습니다. 말인데 이게 계속해서 회자가 되더라고요. 네, 회자가 되고요. 이게 어찌 보면 정치인 한동훈의 데뷔 무대 아니었을까? 아니다. 다음 월요일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에 대한 요청을 또 저런 프리젠테이션 형식, 연설 형식으로 의원들을 설득하는 자리가 있을 텐데 여기가 진정한 데뷔 무대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게 친윤계 의원 한 명이 지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지난해 12월 28일 장면 보신 거거든요.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네. 저때 5분 30초 상당히 길이가 있게 내용도 아주 세세한 묘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서 저때 지지자들은 환호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굉장히 격한 또 반발을 내놨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 현장 녹음이 생생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청은 더 길게 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국민의힘 관계자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반박과 더불어서 그 전에 나올 한동훈 장관의 연설 같은 요청 어떤 형식을 띌 것이고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벌써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 한동훈 장관이 노웅래 의원의 이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에 했던 얘기가 상당히 길었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당시 보니까요. 1,487자. 그래서 1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뒤에 2위, 3위는 누가 있을까 저희가 쫙 한번 봤더니 2위는 2013년에 당시 황교안 장관이 했던 얘기인데 1,418자 2위고요. 자, 3위는 조금 오래됐습니다. 1995년 안우만 장관이 했던 발언인데 이때가 1,135자로 해서 한동훈 장관이 역대 법무부 장관이 했던 이 언급 중에 가장 길게 연설을 했던 얘기를 했던 그렇게 순위가 꼽혔습니다. 그런데 김준일 에디터 보니까
한동훈 장관 이전 장관이 전직 장관이 이제 박범계 지금 의원 전 장관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또 조언을 또 하더라고요. 예, 오늘 S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이제 한동훈 장관에게 조언을 했는데, 그러니까 내용은 요지는 이겁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 장관이 지금 하는 거는 검사로서 이 구체적인 사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를 말하는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이게 길게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 그래서 오늘 좀 지켜보겠다라는 겁니다. 특히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동훈 장관이 길게 한 것도 논란이 됐는데 아까 전에 부스럭거리는 소리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네. 그게 체포동의안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장관이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피의사실 공표 아니냐 이제 논란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좀 설명을 할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종구 실장님한테 좀 궁금한 게 그때 네네. 민주당에서는 땡큐 한동훈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땡큐라고 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네. 이번에도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한 2,000자 정도 길게 얘기를 하고 민주당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이런 모양새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100자 이내로 얘기를 하면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이 가결할까요? 그러니까 몇 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사실상 어떤 태도로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이미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듯이 총의가 모아졌다면 네. 한동훈 장관의 어떠한 행위 자체는 사실 비난을 위한 비난일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두 가지인데요. 참 하나는 한동훈 장관이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중요한 게 어떤 태도라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위 여부를 자기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라면 법무부 장관이 과연 그 검사처럼 그렇게 진위 여부를 재판정에서 파악해야 되는 것까지 이렇게 국회에 갖고 와서 이야기해도 되느냐 하는 점이 한 가지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그래서 뭐 어떤 태도가 괘씸해서 이런 표결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당의 태도 역시 적절치 못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 주입니다. 이 한동훈 장관 과연 국회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할지 관심이 모아지는데 조금 전에 최영일 평론가가 잠깐 언급을 했었죠. 이 무대가 지금 정치 인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동훈 장관 얘기가 나오잖아요. 때문에 정치적 무게를 더할 거냐 아니면 그 반대냐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저희도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이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한테는 뭐가 없었느냐면 정치적으로나 혹은 뒤에서 받침해줄 국회의원 찾아갔는데 나 몰라라 문전박대를 당한 거예요. 제가 거기서 이제 방담을 다 갖고 있는데 이재명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알라딘 램프의 진처럼 문지르지도 않았는데 나타났어요. 국회의원들 몇 명 만나게 해주고 국회에서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열기로 합니다. 김준일 에디터.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 지금 현재 재판 진행 중이잖아요. 이런 가운데 왜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했을까요? 진짜로 앙심이 깊은 것 같습니다. 배신감, 앙심 이런 게 사실 지금 얘기한 내용들이 처음에 이재명 시장을 어떻게 이제 후보였죠. 그 당시에는 후보를 어떻게 만나느냐인데 그 전에는 유동규 당시 리모델링 조합장이 이재명 후보를 찾아간 것으로 많이 세간에 알려져 있는데 네. 이재명이 나한테 직접 와가지고 나를 도와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램프를 문지르지도 않았는데 지니처럼 알라딘 지니 그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폭로들이 사실은 글쎄 뭐 재판하고는 직접적 관련이 없지만은 이재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신뢰도에 타격을 주기 위해 좀 100번 한다고 하거든요. 유튜브에 네. 정말로. 서리가 내릴 것 같다 유튜브에 정말로 원한이 깊구나 이런 거는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종구 실장님 지금 뭐 100개 올라올 거다 얘기도 했지만 이 유튜브 방송에서 하는 이 발언들이 앞으로 향후에 본인 재판에도 영향이 좀 있을까요? 저는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기자들 내부에서 용어가 하나 있죠. 백그라운드 브리핑. 백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동규도 사실상 유동규 씨도 기자들한테 인터뷰를 당한다든지 뭐 또는 재판정에서 증언을 한다든지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어떤 형식을 통해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보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진위 여부, 어떤 팩트를 폭로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이 이랬다라는 그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자리가 마련이 돼서
그 당시 상황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다만 여기서 이게 무슨 지금 언론처럼 뭐 이렇게 그 주제를 잡아서 탕 하고 터트리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면 네. 재미는 있겠으나 우리가 이게 진짜 결정적으로 어떤 폭로가 된다 이런 형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민지숙 기자. 네. 뭐 유동규 본부장의 폭로는 폭로고 그리고 체포 동의안은 체포 동의안이고 다 따로따로인데 그러면 검찰은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어요? 아니면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네, 발빠르게 나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서 수원지검이 오늘 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를 소환을 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소환 조사인데요. 조금 전 오후부터 김 전 회장과 대질 신문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한편 검찰은 관련 의혹에 대해서 이 압수수색 영장, 이 경기도청 비서실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오늘 나섰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자,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이 검찰의 시간 그리고 국회의 시간 지금 현재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연 그 종착역이 어떻게 될지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라이브 픽 역시나 영상으로 먼저 준비했습니다. 임야 투기 의혹에 대해서 여러 차례 해명을 하셨죠. 만약에 그 해명하신 것에 거짓이 있으면 후보 사퇴 약속하시겠습니까? 제가 정치 생명을 걸 테니까 그 대신 우리 황교안 후보님께서도 그것이 가짜뉴스인 것이 확인되면 정치 생명을 거시고 본인이 직접 이렇게 험지에 출마를 하셨잖아요. 그런 벤처 정신, 도전 정신 거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뭐 우리 후보님께서 또 사실은 어려운 제3당의 길도 꾸준히 노력하시고 그런 점들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또 우리 당에서 같이 또 앞으로 계속 활동하고 생활해야 되니까. 자, 그제죠. 지난 월요일입니다. 바로 MBN 스튜디오, 바로 이곳에서 격돌했던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오늘 다시 TV 토론에 나섭니다. 요 얘기부터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민 기자, 우리가 뭐 영상 잠깐 봤지만 오늘 TV 토론에서도 지난번과 같은 이런 이슈들이 똑같이 재현이 될까요? 되겠죠? 될 것 같습니다. 이 관전 포인트를 짧게 짚어드리면요. 일단 1, 2차 토론회 때 뜨거웠던 이 김기현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 화두에 오를 것 같고 이에 따라 이 황교안 후보가 오늘도 이 김기현 저격수로 나설지 포인트가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철수, 천하람 이 두 후보의 연대 움직임도 함께 주목해볼 포인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쟁점들이 뭐 여러 있지만요. 지난 TV 토론회에서 관심을 받았던 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김기현 후보가 얘기했던 바로 바이든 발언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 최영일 평론가님. 네. 이 발언 김기현 후보가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거 자책골로 온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혹시 김기현 후보 측에서도 아이고 우리가 실수했구나 이런 생각 할까요? 어떨까요? 아닙니다. 그 아니에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선 이제 저 얘기는 좀 그만 나왔으면 하는데 어찌 보면 좀 윤심을 얻는다고 평가되는 후보가 하필 저 얘기를 꺼내서 대통령실 곤혹스럽게 만든 거 아니야? 이런 건데 지금 천하람 후보는 좀 그런 분위기로 약간 이간계를 쓰고 있어요. 사실은 역공을 당한 셈인데요. 바로 이 현장에서. 네. 그런데 천하람 후보는 뭐라고 나중에 얘기를 하냐면 속으로 웃었다. 이거 내가 하려고 했던 질문인데 먼저 저 얘기를 꺼내서 왜 자책골을 만들지? 전략적 사고를 못하는 거 아니야? 급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게 천하람 후보 쪽의 얘기인데 김기현 후보 쪽에서는 계속 질문은 아직 안 나왔지만 이 질문 할 거야. 이 질문 할 거야. 언급되던 얘기잖아요. 네. 그걸 선제적으로 탁 터트려버린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정도의 유연함은 김기현 후보에게 있다. 이렇게 좀 굉장히 유리하게 또 좋은 쪽으로 지금 내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구 실장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최영일 평론가는 유연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쨌든 김기현 후보 측에서는 천하람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시금 언급되지 않고 싶은 발언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른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네, 공격 자체는 저는 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유효한 공격이냐 하는 점에서는 별로 그렇게 효과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사실상 자신이 지금 포지셔닝하고 있는 친윤, 이 친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어떤 캐치프레이즈인데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운 지금 후보가 굳이 지금 뭐 이 정확하게 어떤 그런 유리하지 아니한 이슈를 꺼집어내서 반윤이라고 이야기하는 천하람 후보한테 끄집어낸 것 이것이 과연 도움이 됐을까라는 점에서는 사실상 효과가 없었다. 별로 그렇게 유효한 그런 타격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내리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완전히 정말 미스일까요? 사실 또 그것도 동의할 수 없는 게 네. 이미 아이든 날리면 이 이슈는 한번 크게 소비가 됐거든요. 그렇죠. 이런 어떤 이슈 시장에서. 네. 그래서 이걸 끄집어낸다고 그래서 다시 이게 점화가 돼서 더군다나 상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내부적인 전당대회에서 이 이슈가 뜨겁게 다시 달구어질 이슈라면 완전히 자충수라고 하겠지만 그런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효과는 없었다 정도에서 사실상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저희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 질문은 저희가 김준일 에디터께 한번 드려볼게요. 자, 시청자분이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김기현 후보 과연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을까요? 이런 질문이 올라왔는데 전화 왔을까요? 직접은 아니더라도 대통령실에서 저는 전화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누구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이런 경고도 받지만 누구는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잖아요. 네. 사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게 썩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미 다 판결이 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예전에 이거 가지고 여론조사도 했거든요. 대충 보면은 대통령 그 국정수행 지지도 긍정, 부정하고 거의 일치했습니다. 바이든으로 들리는 사람은 부정평가, 네. 그 날리면으로 들은 사람은 긍정평가.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당원들은 상당수는 날리면으로 들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없었다라는 게 이종건 실장님이고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다만 앞으로는 굳이 또 꺼내지 마라. 요 정도 얘기는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시청자 여러분들 상당히 좀 날카로운 질문 해주셨는데 이 날카로운 질문들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진숙 기자. 자, 우리가 뭐 예단하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만에 하나 결선 투표가 이루어진다면 1위 후보 못지않게 2위 간의 경쟁도 상당히 치열할 거다 저는 이 생각 드는데 2위 싸움도 좀 치열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천하람 후보의 연대 가능성이 주목을 받는 이유죠. 안철수 천하람 후보. 네네. 그제 저희 MBN 토론회를 마치고도 두 후보가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어제는 천하람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이태원 상권 회복 상품권 함께 쓸어가자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그래서 저희가 금주 내로 이태원을 찾아가지고 저희가 상품권도 사용하고 우리 언론인 간담회도 하면서 이태원 상권 회복에 관한 여러 고민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안철수 후보님께도 함께 하시면 좋지 않겠냐고 제안을 드렸고 또 제가 한 10만 원어치 상품권을 구매했기 때문에 우리 안철수 후보님의 자산을 고려한다면은 한 100만 원 정도는 구매하셔야 되지 않겠냐 말씀드렸더니 껄껄 웃으시더라고요. 네. 천하람 후보 가능하면 이번 주 중에 만나고 싶다 이렇게 구체적인 날짜도 언급을 했는데 여기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일정이 맞으면 함께 할 수도 있다. 좀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요즘에 이제 국민의힘 보면 무슨 연대, 땡땡 연대가 유행이잖아요. 네네네. 혹시 저희가 이제 방송 봤지만 안천 연대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기존의 연대는 사실은 이제 김기현 후보를 중심으로 한 연대 이름이 쭉 나왔었고요. 그렇죠. 김장, 김나, 김조 나왔었고요. 네. 그 다음에 유난연대 얘기했다가 안철수 후보는 굉장히 마이너스를 입었습니다. 오히려 해를 입었죠. 안윤연대, 유난연대 얘기했다가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기존에 친윤, 비윤으로 구분을 한다면 비윤 그룹에서 연대 움직임이 처음 나온 거예요. 처음 나온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걸 비윤, 친윤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자 정통 보수와 개혁 보수가 지금 내부에서 싸우고 있는데 개혁 보수끼리 한번 연대해 봅시다. 이게 이제 안철수 후보와 천하람 후보인데 가능성이 높진 않아요. 왜냐하면 3월 8일까지 시간이 너무 바툰 데다가 둘이 연대를 해서 좀 지지층을 최대한 시너지를 내는 결집 효과를 냅니다. 그럼 마지막에 단일화를 해야 되거든요. 네. 둘 중에 누가 그럼 양보할 것인가? 제가 보기엔 둘 다 양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연대가 마지막에 깨질 거라면 그게 예상이 된다면 상대를 완전히 제압해서 내 쪽으로 단일화할 확신이 없다면 이게 느슨하게 재미를 볼 수는 있지만 결속감 있게 가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한번 전망을 해봅니다. 이종우 시장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예측하는 건 이제 재밌어 하니까. 네네. 지금 최영일 평론가는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만에 하나 네. 소위 이제 이른바 안천연대가 결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 안천연대의 폭발력은 얼마나 될까요? 이만큼 클까요? 아니면 요만할까요? 모든 건 스토리입니다.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감동적인 연대냐 아니면 이것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야합이냐. 똑같은 어떤 손을 잡아도 해석을 어떻게 내릴 수 있느냐의 과정을 보여주는 게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안철수 후보가 언제나 뭐 이 마지막에 연대를 했다 안 했다 했을 때 늘 안철수 후보의 실패는 뭐냐면 감동적인 연대로 끝난 경우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연대도 사실상 정말 파괴력이 있다면 안철수와 천하람 두 사람이 서로 보완을 하면서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를 딱 만들어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지금 최영일 평론가 말씀처럼 과연 두 사람의 지금 굉장히 다른 비슷해 보이죠? 굉장히 서로 다르거든요. 이 다른 이질적인 그런 그 정치인들이 한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한쪽은 반윤 캐치프레이즈고 한쪽은 범윤 캐치프레이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돼서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저는 그게 가능성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영일 평론가처럼 손을 잡을 수 있느냐라는 건 미지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잡는다면 그야말로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의 그런 스토리를 엮어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답변하신 김에 네. 지금 저 유튜브로 시청자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안철수 후보와 천하람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면 누가 손해일까요? 이런 질문 올라왔어요. 누가 이득일까요가 아니고 누가 손해일까요? 단일화를 한다면 저는 천하람 후보가 좀 손해죠. 어떤 왜요? 의미에서는. 왜냐하면 일단 단일화를 했을 때 저는 어쨌든 가정입니다만 천하람으로의 단일화가 아니라 사실 안철수로의 단일화예요. 단일화의 어떤 이 가정은 물론 지지율의 어떤 차이가 지금 뭐 별로 없다고는 하더라도 네. 사실상 천하람 후보는 이 정치적 경력이라든지 혹은 전체적으로 이 당의 세력이라든지 이런 점에서 안철수 후보의 사실 자신이 어떤 그런 지분을 요구하면서 단일화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면 네. 그랬을 때 차라리 천하람 후보가 끝까지 가는 이보다 못하다. 왜냐하면 천하람 후보는 자신의 어떤 세력보다도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대비 이번에 끝까지 가서 그야말로 몇 퍼센트 정도의 지지를 얻었다. 저는 그게 몇 퍼센트일지라도 천하람 후보한테는 큰 정치적 자산이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벌써부터 손을 잡고 뭐 어떤 그 다음을 모색한다? 그러면 신선하지 않다.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 자산이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잘 들으셨나요? 우리 이종근 실장은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한다면 손해는 천하람 후보한테 더 많이 손해가 갈 것이다. 이렇게 평론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라이브 픽입니다. 사건의 지평선. 민지숙 기자. 저는 사건의 재구성은 많이 들어봤거든요. 사건의 지평선은 뭐예요? 네, 차트 역주행 신화를 쓴 가수 유나 씨의 노래 제목입니다. 사건의 지평선, 유나 씨 팬들 사이에선 이미 우주 덕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블랙홀의 경계선을 뜻하는 이 사건의 지평선, 저 단어뿐 아니라 별의 조각, 오르트 구름 같은 이 우주 관련 단어들을 노래에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주 노래를 부르던 유나 씨, 어제 용산 대통령실의 이 행사에도 참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현장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대표님, 달 탐사 로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보 테스트를 하면서 연구를 활동을 하고 있고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근데 이걸 왜 로봇이라고 안 하고 로보라고 해요? 이제 그냥 로봇이라고 하면 포괄적인 영역이고 어느 소녀가 오랜 친구였던 별의 마지막을 목격하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짓게 된 곡이고 사건의 지평선은 그 개념을 빌려와서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이번 작품은 과학의 성과 없이는 태어나지 못했을 결과물들입니다. 네, 유나 씨 저도 아주 좋아하는 가수지만요. 어제 누리꾼들 반응은 유나가 왜 거기서 나와?였습니다. 영상 보신 것처럼 이 간담회에 우주산업 스타트업이나 이 대학의 로켓 동아리 회원 등 이 우주 개발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기 때문인데요. 이 대통령실은 음악을 통해 우주 문화를 알리고 있다며 이 가수 유나 씨를 이 자리에 초청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저희 딸아이가요 집에서 이 유나 씨 노래를 자꾸 흥얼거려서 저도 이 노래는 잘 알거든요. 근데 이 노래가 우주하고 연관이 됐다. 이 얘기는 오늘 민지숙 기자 얘기 듣고 처음 아는 것 같습니다. 김준일 에디터는 혹시 평소에 이 우주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하세요? 제가 듣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은 우주에 대해서 집에서 혼자 생각 많이 한다고 하던데. 저는 일단 그 나사에서 유튜브에 있거든요. 나사 위성에서 지구를 비치고 있는 게 24시간 돌아가요. 그 네네. 유튜브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가끔가다 그걸 보면서 멍 때리면서 그 이제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게 얼마나 작은지 뭐 그런 걸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자나깨나 우주 생각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정부 조직법을 사실은 바꿔가지고 여러 가지를 바꾸려고 했는데 지금 야당의 반대로 견제로 지금 못하고 있죠.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 뭐 못하고 있는데 지금 우주항공청 지금 만들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견이었거든요. 네. 여기에 뭔가 자신의 성과를 투영하고 싶은 거. 또 하나는 신산업을 지금 육성을 해야 됩니다. 사실 뭐 일단 비리 같은 거 수사하고 마약 수사하고 이게 근데 정권의 트레이드 마크가 될 수는 없잖아요.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바로 우주다라고 지금 정부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쪽 분야에 지금 상당히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누리호 3차도 지금 뭐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조금 굉장히 좀 무한 성장한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종훈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 윤 대통령이 이름도 바꿨어요. 처음에 공약할 때는 항공우주청 만들겠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작년 8월 달에 우주항공청으로 이름을 바꿨거든요. 이게 앞뒤가 바뀌었네요. 뭐 비슷한 일일 것 같아도 뭐가 앞으로 가느냐에 따라 방점이 달라지잖아요. 그만큼 우주에 지금 이 집중적으로 관심이 있다는 뜻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케네디 대통령 기억하시죠? 네. 케네디 대통령이 아폴로 11호와 관련돼서 엄청난 지금 비판이 있었거든요. 왜? 너무나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 그거 달에 왜 가느냐. 그랬을 때 연설 기가 막히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미래를 생각해야 되고 우리의 어떤 아이들의 꿈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 우리도 미래 먹거리를 생각한다면 또 우리가 이 세계적으로의 어떤 위상을 생각한다면 우주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 그것에 근데 케네디 대통령처럼 국민들의 뜻을 어떻게 끌어모으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하나만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주 생각보다는 민생을 좀 더 생각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댓글이 올라왔고요. 또 다른 댓글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상당히 잘하고 계십니다. 화이팅! 뭐 이런 댓글도 올라왔습니다. 자, 정부가요. 10년 뒤에는 달에서 이 채취, 그러니까 자원을 채취하는 모습을 생중계하겠다. 자원을 채취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 모습이 TV를 통해서 생중계가 될까요? 된다면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에서도 이 모습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